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어쩌면 분노를 유발할지도 모르는 금단의 경계에 선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 위태로운 관계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제 손끝이 침대 아래 어둠 속에서 낯선 천 조각에 닿았을 때 저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게도 바로 시아버지의 셔츠였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며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이 셔츠가 대체 왜 이런 곳에 버려져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그 셔츠를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셔츠 아랫단에 수놓아진 작은 이니셜. 그분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이것은 시아버지의 셔츠였습니다. 자기야,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셔츠를 본능적으로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아닐 거야. 이건 끔찍한 오해야.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흐트러진 호흡을 억지로 가다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의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제 머릿속은 섬광처럼 번뜩이며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분명 그분은 낮에 우리 집에 들렀었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그런데 어째서 그분의 셔츠가 내 침실, 그것도 침대 밑에 있는 거지? 그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야. 그날 이후 저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병적인 집착처럼 침대 밑을 훑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셔츠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남편 역시 어떤 이상한 낌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셔츠는 환상이 아닌 실제였으며 그것은 단순한 실수로 그곳에 남겨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그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제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을 때 그분의 시선은 거실이 아닌 제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왜 그토록 익숙하게 마치 제 집 드나들듯 그 방을 쳐다보시는 걸까요? 몸은 좀 괜찮으냐? 그분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헬쑥해 보여서. 부드러운 미소 뒤에 그 말 속에는 무언가 더 깊고 섬뜩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방에 들어왔던 거야. 셔츠는 거기서 벗어둔 게 틀림없어. 이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도 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셔츠를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혹시, 아주 혹시 저 또한 그분의 위험한 눈빛에 미세하게나마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로감, 두려움, 그리고 그 밑에 희미하게 깔린 어쩌면 일탈에 대한 기대감. 그거 찾았어? 옷장을 정리하던 남편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뭐가? 며칠 전에 침대 밑에서 뭐 떨어뜨렸다고 하지 않았어? 지갑이었나?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착각이었나 봐.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셔츠에 대한 생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장면은 제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아래로 손을 뻗어 서서히 셔츠를 끌어내던 그 섬뜩한 순간. 어쩌면 저는 그때 이미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버님, 혹시 그날 저희 방에 들어오셨던가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아, 그냥요. 아버님 셔츠가 좀 이상한 곳에 있어서요. 내 셔츠가 어디서? 침대 밑에서요. 그제야 그의 시선이 제 눈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그럴 리가.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는 이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세탁물 옮기다가 떨어졌나 보지. 별일 아니다. 괜한데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말투, 부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 찰나의 망설임을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어둠 속에서 저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톡, 톡 누군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그런데 현관 옆 신발장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밀어보니 텅 빈 신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신발장에는 분명 어젯밤엔 없었던 구두 한 켤레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왜? 어째서 여기에? 아침 식탁에서 저는 일부러 떠보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늦게 오셨었나 봐요. 응?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현관에 구두가 놓여 있어서요. 아버님 것과 똑같이 생긴 구두가. 그는 커피잔을 들다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어제? 아니, 난 줄곧 집에만 있었다. 그래요. 그럼 누구 구두였을까요?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은 또다시 제 방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보 아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작은 단추 하나. 그 셔츠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단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방에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척 연기하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그와 마주치는 시간은 기이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이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볼일. 하지만 그 볼일이라는 것은 이상할 만큼 자주 우리 집 근처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던 빵집에서 사왔다. 그는 쇼핑백을 제게 툭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한 번. 아마 작년쯤이었나.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한 취향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야근이 잦았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런 문자가 오면 저는 어느새 습관처럼 거실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시간쯤이면 그는 어김없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우리 집을 지켜보는 시아버지. 제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질겁하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광적으로 뛰었습니다. 분명 불쾌하고 소름 끼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먼저 밖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안 들어가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다. 이 시간에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네가 나올 줄 알았거든. 그의 대담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획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외롭다. 그 말이 왜 이토록 저를 뒤흔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의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니? 네,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럼 나랑 차 한잔 할까?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집 조용해서 참 좋다. 그가 정적을 깼습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사람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법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처럼. 너의 숨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같은 것들. 그게 세상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그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제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관심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때 그는 제 손목을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네? 이런 늦은 시간에 나 혼자 차 마시게 하지 마라.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 쌓아 올린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제 방에 들어왔던 밤. 셔츠가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날.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문고리를 손이 스칠 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두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쯤 도착할 것 같아. 잘 자, 여보. 응,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 소리는 너무 커서 베개로 귀를 막아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명을 끄고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덮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밤바람이 들어올 만큼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초여름의 미지근한 바람이 맨살을 스치자 커튼이 유령처럼 흔들렸습니다. 11시 47분. 저는 시계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11시 50분쯤이면 그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정말로 올까?
머릿속은 수백 가지의 금지된 상상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 만약 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11시 53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끼익 하고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걸음 소리. 아주 조용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리듬. 그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니? 그의 나직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더군.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만큼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감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 위에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뜨겁게 닿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 주세요. 그는 말없이 이불을 끌어당겨 제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도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저는 그 문을 제 스스로 열어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셨다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심장이 약하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치러졌고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끊임없이 한 사람, 바로 시아버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쓰시던 물건들 좀 정리해 주세요.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서랍장 안에서 빛바랜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들춰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이며 떨어졌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에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단다.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니야. 너무나도 오래된 상처가 그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고 나는 그 지독한 그림자로부터 너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내가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저 두려운 존재일 뿐이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시아버지를 두려워하셨다고? 내가 아팠던 진짜 이유도, 먼저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도 사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이었단다. 만약 내가 먼저 눈을 감게 된다면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구나. 부디 네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되고 뒤틀린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지금 제 손안에서 맞춰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편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러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 그럼 요즘엔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는 제 눈을 교묘하게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같이 살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법이야. 그 벽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시어머니의 향수를 손목에 뿌렸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향기, 그분이 남기고 간 경고, 그리고 그분이 지켜주려 했던 나. 그의 손이 다시금 제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저는 살짝 몸을 빼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피곤해서요. 거짓말. 무슨 일 있었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저를 좋아하세요? 그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가 왜 제게 그토록 집요하게 다가왔는지, 어머니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모든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집착이자 소유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짓말처럼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성이던 그림자도 사라졌고 밤마다 들려오던 불길한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묘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예고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하며 이상하게도 깊은 상처를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 그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바닥에 깔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처음부터였다.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지울 수가 없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웃을 때, 네가 걷는 모습, 식탁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던 그 모든 순간, 나는 그게 내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의 모습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만하세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감정이에요. 그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그날 밤 문을 열어두었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들어올 거라는 걸. 그건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집, 이 아들 다 포기하고 너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손을 덮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똑바로 말했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아버님의 지독한 외로움일 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외로움도 계속되면 사랑이 되는 거다. 그 말, 어머님도 알고 계셨을까요?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던 거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쳤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더 이상 며느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더 이상 아버님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거울 속의 저에게조차도. 그저 침묵.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수만 가지의 말들이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악이야.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아니, 변명하지 마. 넌 이미 문을 열었어. 도망쳐야 해. 여기서 벗어나야만 해. 그럼 남편은? 가족은? 네가 지금 뭘 파괴하고 있는지는 알아?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속옷 몇 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어디가? 때마침 일찍 퇴근한 남편이 현관 앞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놀라 그 자리에 멈췄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생각 좀 정리하러 다녀올게. 무슨 생각? 우리 다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차역 근처에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고 창밖은 끝모를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그의 것이었습니다. 열어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무슨 이야기를요? 너는 도망치면 안 돼. 너도 나와 같았잖아. 아니요. 전 달라요. 저는 며느리고 아버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셨어요. 그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선택해라. 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 그리고 날 버리고 떠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괴물처럼 살아.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비밀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침묵 속에 갇혀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내일 아침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저 혼자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아버님도 다시는 그 집에 발 들이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고 외롭고 한없이 나약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말한 뒤였고
모든 것을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당신 나를 미워하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장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제 뺨이라도 때려 주길 바랐는데 그 말이 더 아프게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고 저는 다시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 당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거든. 저는 그렇게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홀린 듯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집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침대. 바로 그 침대 위에 그 셔츠가 다시 고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버렸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어째서 다시 여기에 있는 걸까? 셔츠를 손에 쥔 순간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열려있던 방문,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미지근한 바람, 그의 뜨거운 천, 그의 거친 숨결, 그리고 그런 그를 똑바로 바라보던 나 자신. 저는 아직도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혐오였을까?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지독한 갈증 혹은 사랑이었을까? 아니, 사랑은 아니었을 거야. 적어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셔츠를 구겨질 듯 꽉 쥐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셔츠를 다시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숨겼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제가 그 모든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잊을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텅 빈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셔츠는, 그 끔찍하고도 달콤했던 기억은 아직도 바로 제 아래에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셔츠는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선을 넘어버린 시아버지의 침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유혹에 기꺼이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흔들림이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